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김정호라는 이름의 선비가 홀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글을 읽는 재주 또한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만 이상하게도 큰 시어머니 따르지 않아 과거를 보러 갈 때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낙방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길을 가다 다친 노루를 구하느라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또 어느 해에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붓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돌아와야 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아까워하며 하늘도 무심하다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정호는 비록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여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 여기며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밤이 깊어 호롱불 기름이 다 다를 때까지 책을 읽는 그의 방에서는 언제나 나직하고 듣기 좋은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나라의 큰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고 정호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급제하여 늙으신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지은 밥을 말려 도시락을 싸주시고 헤어진 갓근을 단단히 고쳐 매주시며 부디 몸조심하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정호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붓과 벼루 그리고 책 몇 권이 든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메고는 익숙한 고향 마을을 뒤로 한 채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 나무, 아래까지 배웅 나온 이웃들은 이번에는 꼭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정호는 그들의 따뜻한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부지런히 걸었으나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정호의 집시는 금세 닳아버렸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이번 시험 날짜가 빠듯하게 잡힌 탓에 자칫 지체하다가는 또다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품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당부와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떠올리며 흐르는 땀을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다시금 고갯마루를 향해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정호는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금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거센 장대비로 변해버렸습니다. 정호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보았지만 울창한 나무들만 빽빽할 뿐 몸을 의탁할 만한 동굴이나 바위 틈조차 보이지 않아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며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젖은 옷을 입은 정호의 몸을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귀신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정호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미끄러운 진흙길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산지기 집이나 화전민의 오두막을 찾아 헤매었으나 야속하게도 보이는 것은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숲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정호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인공적인 건물의 형체가 어렴풋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발을 옮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오래되어 버려진 낡은 사당이었습니다. 기둥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고 지붕의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입구의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매달려 있어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지금 정호에게는 찬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쏟아지는 비를 더 이상 막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사당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오나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거세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는 마치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듯 예를 갖추었고 대답 대신 바람에 문짝이 끼익하고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으로 허락을 대신한다고 여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밖에서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으나 내부에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사당 안쪽 정면에는 위패를 모셔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단이 보였고 바닥에는 누군가 쓰다 버린 집단과 거미줄이 여기저기 엉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보찜을 내려놓고 주변에 굴러다니는 마른 건불들을 모아 한쪽 구석을 깨끗하게 쓸어낸 뒤 젖은 몸을 누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였지만 지붕이 있어 비를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정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젖은 도포를 벗어 물기를 대강 짜낸 뒤 다시 걸치고는 보찜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밥덩이였지만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으니 곡기의 단맛이 느껴졌고 뱃속이 든든해지자 긴장이 풀리며 그제야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당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으나 사당 안은 묘하게도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내일은 날이 개어 한양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와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졸음을 쫓기 위해 머릿속으로 그동안 외웠던 글귀들을 되뇌어 보려 했으나 머릿속은 점점 몽롱해지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기이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정호는 그저 오래된 사당에 배어있는 향기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맡으면 맡을수록 정신을 맑게 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묘한 힘이 있어서 정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조차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느껴졌고 밖에서 들리던 빗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무거운 눈꺼풀을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는데 차가워야 할 마룻바닥이 마치 잘 데워진 온돌방 아랫목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꿈결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옛 노래 소리를 들은 것도 같고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호는 인적 없는 깊은 산속 버려진 사당의 낡은 마룻바닥 위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밤 사당 안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희뿌연 안개가 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정호의 주변을 감싸 안았고 낡고 허름했던 사당의 벽과 기둥들은 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져갔습니다. 잠든 정호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신비롭고 기이한 세상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덮고 있던 젖은 도포자락이 안개에 젖어 더욱 묵직해질 무렵 어디선가 과거 시험을 시작하겠으니 모든 응시자들은 자리에 앉아 준비하시오라는 우렁찬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위엄이 있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정호조차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벌떡 일어나 앉으며 아차, 내가 늦잠을 잤구나. 시험장에 늦으면 안 되는데 하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잠들기 전 보았던 낡고 허름한 사당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웅장했으며 사방은 붉은색 기둥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어 마치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의 큰 마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닥에는 정갈한 돗자리가 수없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수천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선비들이 저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먹을 갈거나 붓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산속 사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찌하여 한양의 시험장에 와 있는 것인가? 산신령님이 도수를 부려 나를 데려다 주신 것인가? 그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놓인 고급스러운 종이와 벼루,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고는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선비들의 모습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 하나같이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반듯한 갓을 쓰고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안색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잡담을 하는 법이 없이 오직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 고요함이 지나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한 이 분위기는 정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정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슬퍼 보여서 정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붓을 쥐고 있었는데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마치 흙을 파다온 사람처럼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쉿! 함부로 입을 열지 말게. 이곳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시험장이 아니야.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정호의 귓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이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산속 사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라고 물으려 했으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금 정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노인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길에서 객사한 영혼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르는 저승의 과거 시험장일세. 산 사람인 자네가 어찌하여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절대로 붓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그저 없는 사람처럼 숨만 죽이고 있게나.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정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고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혹여나 옆 사람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주변을 둘러보면 볼수록 이곳이 이승의 공간이 아니라는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앞줄에 앉은 선비의 도포자락에서는 뚝뚝 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강물에 빠져 죽은 이가 흘리는 물비린내 나는 강물이었습니다. 또 저 멀리 앉은 선비는 한쪽 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 반쪽이 바위에 긁힌 듯 상처 투성이인 자도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한양길에 오르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방을 압도하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정호는 자신이 이곳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려고 해도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엉덩이는 바닥에 붙어버린 듯 무거워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옆자리의 노인은 그런 정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정호의 소매를 지그시 눌러 앉혔습니다. 움직이지 말게. 지금 자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한다면 저기 저 단상 위에 있는 시험관들이 자네를 산 사람으로 알아채고 저승으로 끌고 갈 걸세. 그저 바위처럼 굳은 듯 앉아 이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해. 그때 거대한 시험장의 정면 단상 위로 붉은 관복을 입은 시험관들이 그림자처럼 스르르 나타나 좌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형체는 안개에 가려져 흐릿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상석에 앉은 얼굴이 검고 눈빛이 형형한 대제학 차림의 인물이 손을 들어 올리자 어디선가 웅장하면서도 구슬픈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소리는 고막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 뼈를 울리는 듯한 소리였기에 정호는 저도 모르게 양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으나 차마 손을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앉아있던
수천 명의 귀신 선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장관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잦아들고 정적이 찾아오자 시험관의 명에 따라 하인처럼 보이는 저승의 사자수저들이 응시자들에게 종이와 벼루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책상 위에도 질 좋은 한지 한 장과 먹, 그리고 벼루가 놓여졌는데 그 종이는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갑고 눅눅하여 산 사람의 온기로는 감히 글을 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호는 덜덜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았지만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의 왼쪽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던 갓근이 끊어지고 눈매가 매섭게 생긴 한 선비가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리는 것이 정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매섭게 생긴 선비는 다른 영혼들과 달리 유독 원한이 깊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붓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주변의 공기를 탐색하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이상하군.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나. 비린내 나는 흙냄새도 아니고 썩은 물냄새도 아닌 아주 따뜻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시험장 안에서는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듯했고 정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하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호의 몸에서 나는 산사람 특유의 땀 냄새와 더운 입김이 차디찬 저승의 공기 속에서는 유독 도드라지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서운 눈의 선비, 즉 가끔 끊어진 선비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주변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정호가 앉아있는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죄탄이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깊은 어둠이 서려 있어 마주치는 순간 정호는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선비는 옆에 앉은 다른 귀신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복에 저기 저 앳된 선비 좀 보게나. 안색이 우리처럼 창백하지 않고 불그스름하지 않은가. 게다가 어깨가 들썩거리는 걸 보니 숨을 쉬고 있어. 우리 중에는 숨을 쉬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그의 속삭임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선비들이 힐끔거하며 정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옆자리의 노인이 발로 정호의 발등을 툭 치며 정신을 차리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인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먹을 갈며 정호에게만 들릴 듯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자는 살아서도 남을 헐뜯고 시기하기로 유명했던 자일세. 죽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남을 의심하고 있지. 자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시선을 벼루의 오목한 곳에만 두게.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아주 천천히 가늘게 쉬어야 하네. 산 사람의 더운 입김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말이야. 정호는 노인의 조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벼루 바닥에 고정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숨을 멈추다시피 하며 가늘게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이 답답했지만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가끔 끊어진 선비는 확신이 서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붓을 잡았으나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정호 쪽을 곁눈질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태도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집요해서 정호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수천 개의 먹이 갈리는 소리가 스슥 스슥 하고 합쳐져 마치 거대한 벌레떼가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호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험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자가 산 사람이라던데. 아니 산 사람이 어떻게 저승의 과거장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산 놈이라면 당장 끌어내려 혼쭐을 내줘야 해.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 이곳에 왔는데 산 놈이 감히 신성한 과거를 더럽히다니. 귀신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산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그들의 적의가 피부로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는 이제 대놓고 정호를 향해 몸을 돌려 앉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젊은 선비,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겉모습은 멀쩡한데
옷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나지 않는구만. 우리처럼 땅속에 묻혔다가 나온 몰골이 아니야. 혹시 자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얼굴을 정호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윽박질렀습니다. 정호는 역겨운 냄새와 공포에 질려 구역질이 나올 뻔했지만 혀를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입에서 나갈 따뜻한 입김이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옆자리에 노인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노인은 붓을 탁 내려놓으며 가끔 끊어진 선비를 향해 점잖지만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왜 이러는가? 다들 억울한 사연 하나 없이 이곳에 온 자가 어디 있다고 초면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가? 저 젊은 선비는 물에 빠져 죽어 몸이 퉁퉁 붓고 말이 없는 것뿐일세. 자네 눈에는 저 슬픈 기색이 보이지 않는가? 노인의 임기응변에 정호는 속으로 깊이 감사했으나 가끔 끊어진 선비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흥 영감님은 빠지시오. 내 눈은 속이지 못해. 저놈은 분명 수상해. 그때 단상 위의 시험관이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정숙하시오. 이제 곧 시제스타이가 발표될 것이니 모든 응시자들은 잡담을 멈추고 붓을 드시오. 시험관의 언명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제자리로 돌아앉았지만 그는 여전히 정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고. 글을 쓰는 꼴을 보면 알게 되겠지. 산 놈이 쓴 글과 죽은 놈이 쓴 글은 먹물의 색깔부터가 다르니까. 그의 말은 정호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시험관에게 끌려갈 것이고 글을 쓰면 산 사람임이 들통나 귀신들에게 봉변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붓을 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찌하여 이런 곳에 와서 험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부디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험관은 거대한 두루마리를 펼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오늘의 시험 주제를 발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귀신들은 벌써부터 눈을 희번덕거리며 먹을 듬뿍 찍은 붓을 허공에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살기등등한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험장 안을 미로처럼 만들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비친 귀신들의 얼굴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정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지만 그는 죽은 척하며 숨을 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호의 귓가에 가끔 끊어진 선비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붓을 대는 순간 그 먹물은 붉게 변할 것이다. 산 사람의 피가 섞여 들어갈 테니까 그때는 내 손으로 네 목을 비틀어 저승의 강물에 처박아 주마.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원한에 사무친 귀신의 저주처럼 들려와 정호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두려움에 질려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옆자리 노인의 벼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먹물은 검은색이 아니라 검붉은 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보니 다른 선비들의 먹물 또한 모두 검붉은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과 원망 그리고 피눈물을 먹에 갈아 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자신의 벼루에 담긴 시꺼먼 먹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 사람인 그의 먹물은 지극히 평범한 검은색이었기에 누가 봐도 확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시험관의 입이 열리고 마침내 시제가 선포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붓을 놀려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옆에서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호의 눈에는 생존을 향한 절박한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기이하고 무서운 밤을 무사히 넘겨야만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상 위 붉은 관복을 입은 시험관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시제 수다를 발표하자
그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천둥처럼 웅장하게 시험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망향비곡 웡양베이취, 즉 고향을 그리워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슬픈 노래이다.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절절한 한을 글로써 풀어내어라. 만약 그 한이 하늘에 닿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험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허공에 거대한 글씨가 불타오르듯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흩어지며 시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문 시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토해내야만 하는 일종의 제의와도 같은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시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방에서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간 세상의 장례식에서 듣던 곡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뼛속까지 사무치는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들은 붓을 들기도 전에 오열하며 책상을 치거나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려 벼루의 먹물과 섞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갈 필요도 없이 자신의 눈물과 피로 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처절한 광경에 정호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비린내와 냉기로 가득 차올랐고 수천 명의 원혼이 뿜어내는 한의 기운은 산 사람인 정호의 심장을 짓누르며 옥죄어 왔습니다. 정호의 옆자리에 앉은 노인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는데 그 앙상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정호의 마음까지 적시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떠올리는지 아니면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며 먹을 찍어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는 단순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피로 쓴 혈서와 같아서 종이에 닿는 순간 붉게 번지며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정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벼루에 시선을 고정하고 먹을 갈기 시작했지만 그의 먹물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깨끗한 검은색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선비들이 붉은 피가 섞인 검붉은 먹물을 쓰고 있는 와중에 홀로 칠흑같이 검은 먹물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산 사람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는 붓끝에 먹을 묻히면서도 손이 덜덜 떨려 종이에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얀 눈밭에 떨어진 숫덩이처럼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도드라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이대로 글을 쓰면 들킬 것이고 쓰지 않으면 끌려갈 텐데 하며 절망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까부터 정호를 예의주시하던 가끔 끊어진 선비가 기어이 일을 버리고야 말겠다는 듯 붓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정호를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들 다들 제정신인가? 지금 글을 쓸 때가 아니란 말이오. 여기 우리와 다른 놈이 섞여 있단 말이다. 그의 고함 소리는 곡소리로 가득했던 시험장을 순식간에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고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 바로 김정호에게로 쏠렸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쏟아지는 시선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는 성큼성큼 정호의 자리로 다가와 책상 위를 삿대질하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보시오. 이놈의 벼루를 보란 말이오. 우리처럼 피눈물이 섞인 붉은 먹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쓰는 시커먼 먹물이 아니오. 게다가 이놈 몸에서는 역겨운 단내와 땀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오. 그는 정호의 벼루를 집어들어 바닥에 패대기 쳤고 검은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정호의 하얀 도포자락을 더럽혔습니다. 그 검은 얼룩은 마치 정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낙인과도 같아서 주변의 귀신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사람이라고 감히 산 놈이 신성한 저승의 과거장에 들어왔단 말인가. 어쩐지 아까부터 기분이 묘하더라니. 저놈을 당장 잡아먹어버리자. 내 억울함을 저놈에게 풀자. 귀신들의 속삭임은 순식간에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붓을 흉기처럼 치켜들고 정호를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그들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더욱 흉측하게 변했고 입에서는 저주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기둥만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옆자리의 노인이 정호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려 귀신들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하게 이 사람은 길을 잃고 우연히 들어온 불쌍한 과객일 뿐이야. 해코지한다고 해서 우리 한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 하는가. 노인은 필사적으로 정호를 변호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흥분한 귀신들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가끔 끊어진 선비는 노인을 거칠게 밀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감 비키시오. 산놈을 감싸다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우리는 억울하게 죽어 이곳에 갇혀 있는데 저놈은 살아서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노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정호는 자신을 감싸주려던 노인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던 눈빛을 거두고 바닥에 떨어진 벼루를 다시 주워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다 잡혀 죽느니 당당하게 맞서리라는 오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찢어진 갓을 고쳐 쓰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살기등등한 귀신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산사람이 맞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비를 피해 사당에 들었고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정호의 고백에 귀신들은 잠시 주춤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던 산사람이 의외로 당당하게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선비일 뿐이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입신양명하여 효도하고자 했으나 하늘이 돕지 않아 매번 낙방하고 고생만 하던 처지요. 내 처지가 당신들의 원한을 살 만큼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나를 그토록 미워하시오. 정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잠시나마 귀신들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듯 했으나 갓끈 끊어진 선비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흥 가난한 선비 웃기지 마라. 너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고향에 계신 어미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희망조차 빼앗긴 채 차가운 흙바닥에서 썩어가고 있단 말이다. 내 놈이 어찌 우리 고통을 알겠느냐. 그의 말은 귀신들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폈고 그들은 맞다 죽여라. 산놈은 모른다. 라고 외치며 다시 정호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단상 위의 시험관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자는 누구냐? 감히 시험장에서 사적인 원한으로 소동을 일으키다니. 내 놈들은 과거를 볼 자격도 없다. 당장 모두 자리에 앉아라. 시험관의 엄청난 위압감에 귀신들은 혼비백산하여 제자리로 돌아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도 분을 사기며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 앉았지만 정호를 향한 살기 어린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시험이 끝나면 넌 내 손에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붓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시험관은 차가운 눈으로 정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산 사람이라.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허나 이미 시험장에 들어와 시제까지 들었으니 너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네가 만약 우리를 납득시킬 만한 글을 쓰지 못한다면 내 놈의 혼은 육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곳에 묶이게 될 것이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 목숨을 걸고 답안을 작성하라. 그것은 정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자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정호는 자신의 글재주로 귀신들을 감동시키고 시험관을 설득해야만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이미 피눈물을 섞어 한이 서린 문장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글은 원망과 저주,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정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흉내를 낸들 죽은 이들의 깊은 한을 어찌 그들보다 더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거짓으로 꾸며 쓴 글은 귀신들의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붓을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때 정호의 머릿속에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죽어 객귀가 된다면 홀로 남으실 어머니는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실까. 그 생각을 하니 정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귀신들 역시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원망의 동조가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용서, 그리고 기억해주겠다는 약속일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정호는 마음을 굳히고 붓을 먹물에 푹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뽐내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산 사람을 대표하여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는 제문지원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에서 가끔 끊어진 선비가 곁눈질로 정호의 종이를 훔쳐보며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정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얀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자 붓끝에서는 산 사람의 온기가 담긴 글자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께 고하나니 여기 억울하게 눈 감은 혼들이 있나이다. 정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는 글이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이들의 한을 풀어줄 씻김굿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썼습니다. 주변의 귀신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토해내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정호의 주변으로 묘하게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습한 저승의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봄 햇살 같은 온기였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는 정호가 써내려가는 글을 훔쳐보다가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정호가 겁에 질려 엉터리 글을 쓰거나 살려달라는 애원조의 글을 쓸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호의 글은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찌푸려진 미간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고 쥐고 있던 붓의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정호가 끝까지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팔짱을 끼고 노려보았습니다. 어느덧 정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그의 붓질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몰입하여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잊은 채 오직 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과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친구들과의 정겨운 술자리 등 죽은 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승의 풍경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글귀들은 귀신들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격앙되어 있던 시험장의 분위기는 아주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역시 단상 위에서 정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차가웠지만 눈빛 속에는 기이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과거 시험을 주관해왔지만 산 사람이 들어와 죽은 자들을 위한 위로의 글을 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호의 붓이 마지막 문장을 향해 달려갈 때쯤 시험장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정호의 붓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곧 그의 글이 세상에 아니 저승에 공개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점을 찍고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나른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시험관을 바라보았고 주변의 수많은 눈동자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가 정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다 썼느냐? 내 놈이 쓴 그 글이 우리를 능욕하는 글이라면 내 기필코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정호는 그를 향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안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들어 올렸습니다. 시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당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수천 개의 차가운 눈동자가 일제히 정호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정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이 쓴 답안지를 눈앞으로 가져갔는데 종이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가끔 끊어진 선비는 팔짱을 낀 채 정호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기만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읊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조를 기세로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저승의 문턱에서 만난 이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쓴 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아래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차가운 밤, 길 잃은 나그네가 붓을 들어 여기 계신 수많은 선배님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고 떨렸으나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내려갈수록 배에 힘이 들어가며 점차 또렷하고 맑은 울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산천 뒤로 하고 청운의 꿈을 품어 한양길에 올랐으나 뜻하지 않은 운명에 가로막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그 원통함을 살아있는 제가 감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사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자 소란스러웠던 귀신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풍경을 하나하나 그려내듯 묘사해 나갔습니다. 봄이면 뒷산 가득 피어나던 진달래 붉은 꽃잎과 여름 냇가에서 멱 감으며 흘리던 땀방울 가을, 타작마당의 구수한 흙내음과 겨울밤 어머니가 화로에 구워주시던 밤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이승의 감각을 되살려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핏기 없는 귀신들의 얼굴에 묘한 그리움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고 그들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각자의 고향 풍경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대문 앞, 늙은 감나무 까치밥 하나 남겨두고 떠나는 아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발 뒤꿈치 들고 서 계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어찌 잊겠습니까? 정호가 이 대목을 읽어 내려갈 때 앞줄에 앉아있던 어린 선비 하나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신호탄이 되어 여기저기서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낮은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들의 슬픔에 공명하듯 목이 메어 잠시 낭독을 멈추었다가 젖은 눈으로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육신은 차가운 객지에 누웠으나 그 애달픈 효심만은 천리만리 바람 타고 고향 집 안방 아랫목에 닿았을 것입니다. 정호의 글은 죽은 자들의 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부디 억울하다, 원통하다 노여워 마시고 못다 핀 꿈은 저 맑은 달빛에 실어 보내소서. 산천 초목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흐르는 강물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다로 전할 것입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거대한 슬픔 덩어리가 정호의 글귀에 건드려져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붉게 충혈된 눈가는 이미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읽었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몫을 다하고 떠난 자는 떠난 자의 평안을 누려야 하니 오늘 이 부족한 글을 술 한 잔 대신 올리오니 부디 흠양하시고 맺힌 고리를 풀어주소서. 낭독이 끝나자 사당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시험관의 호통도 귀신들의 비명도 아닌 누군가의 가슴,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호를 그토록 괴롭히던 가끔 끊어진 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불효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 급제해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객귀가 되어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그의 통곡은 댐이 무너진 것처럼 다른 귀신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사방에서 어머니 여보, 아들아를 부르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시험장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 보았던 피 섞인 끔찍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맑고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당 안을 가득 채우던 검붉은 안개와 비린내가 걷히고 대신 비온 뒤의 숲속처럼 청량하고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의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얼굴은 본래의 선하고 평범했던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찢어진 도포와 상처들도 희미해졌습니다. 정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쓴 글이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한의 매듭을 풀어낸 것입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정호의 손등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마음을 되찾았어. 단상 위의 시험관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윽한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엄했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시험관의 나직한 목소리에 통곡 소리가 잦아들었고 선비들은 젖은 눈으로 단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험관은 정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장원 급제자은 바로 저 산 사람 김정호다. 비록 화려한 문장은 아니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답안은 없다. 시험관의 파격적인 선언에도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정호를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는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다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악귀가 아닌 그저 슬픈 눈을 가진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이보게, 아까는 내 마음이 너무 옹졸하여 자네를 괴롭혔네. 미안하네. 자네의 글을 들으니 내가 왜 그토록 화가 나 있었는지 알겠더구먼. 나는 그저 고향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웠던 거야. 그는 정호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정호는 황급히 맞절을 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선비님과 같은 처지인걸요. 부디 이제는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던 주변의 선비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맑고 경쾌한 박수 소리가 시험장 가득 울려 퍼지자 단상 위에 시험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허공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술상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생한 응시자들을 위해 저승에서 마련한 위로의 잔치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시험을 잘 치른 너희들을 위해 술과 음식을 내리노라. 마음껏 먹고 마시며 남은 회포를 풀거라. 시험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비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앞에도 소반이 놓였는데 거기에는 맑은 청주 한 병과 정갈한 안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것이 저승의 음식임을 알기에 섣불리 입을 댈 수가 없어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이건 산 사람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망각의 술이 아니라 추억의 술일세. 한 잔 밖에나. 노인이 따라주는 술을 조심스럽게 받아든 정호는 향긋한 술 냄새를 맡으며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신역을 하며 입술만 적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가 잔을 들고 다가와 정호의 잔에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자네가 한양 가서 꼭 급제하게. 그래서 우리 같은 놈들 목까지 멋지게 살아주게나. 그게 우리의 소원일세. 그의 말에 주변의 선비들도 일제히 잔을 들어 올리며 위하여 하고 외쳤습니다. 사당안은 어느새 잔칫집처럼 왁자지껄하고 훈훈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고향 노래를 부르는 이들, 시를 읊으며 웃는 이들, 정호에게 다가와 덕담을 건네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이 기이한 밤이 단순히 무서운 악몽이 아니라 어쩌면 하늘이 자신에게 준 특별한 깨달음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못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보며 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사당안은 대낮처럼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정호는 술에 취한 듯, 분위기에 취한 듯 몽롱한 기분으로 선비들의 노랫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슬픈 만가가 아니라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가처럼 들렸습니다. 시험관도 단상에서 내려와 선비들 사이를 거닐며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애로운 스승님과 같았습니다. 정호는 문득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계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잔치도 막바지에 이르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기미가 보이자 시험관이 다시 정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정호에게 낡은 서책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상이다. 네가 오늘 보여준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니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거라. 정호가 두 손으로 책을 받자 시험관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산 사람은 산 사람의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어서 가거라, 길이 멀다. 시험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사당 안의 풍경이 다시 안개 속으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들의 웃음소리도 따뜻했던 술상의 온기도 멀어져 갔습니다. 정호는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들 편안하십시오. 라고 크게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끔 끊어진 선비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그는 다시 깊은 잠 속으로, 아니 현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귓가에는 빗소리가 아닌 맑은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들어와 정호의 감긴 눈꺼풀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정호는 깊은 잠에서 깨어 부스스 눈을 떴는데 온몸이 뻐근하면서도 머릿속은 마치 찬물에 세수를 한 듯 맑고 개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밤새 보았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붉은 기둥의 시험장이나 수천 명의 선비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먼지 쌓인 낡은 사당의 허름한 벽과 거미줄만이 아침 햇살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언제 그쳤는지 사당 밖에서는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여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자신의 뺨을 만져보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비로소 자신이 이승의 시간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꿈이었구나. 그토록 생생했던 밤이 모두 한바탕 꿈이었어.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상하게도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지난밤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들의 슬픈 눈망울, 가끔 끊어진 선비의 통곡 소리, 그리고 시험관의 따뜻했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게다가 킁킁거리며 옷 냄새를 맡아보니 낡은 도포 자락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은은하고 향긋한 고급 청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호의 시선이 자신의 무릎 옆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에 머물렀는데 그것을 본 정호는 쏘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간밤의 꿈속에서 시험관이 상으로 주었던 바로 그 낡은 서책 한 권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 들어보니 표지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제목조차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으나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글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꿈속의 물건이 현실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당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귀신들이 감사의 표시로 내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호는 그 책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사당의 신위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이토록 귀한 깨달음과 선물까지 주시니 그 은혜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차가운 빗속에 떨지 마시고 따뜻한 곳으로 가시어 평안을 누리십시오. 정호의 인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사당의 낡은 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정호에게는 잘 가게 고마웠네 하는 작별, 인사처럼 들려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짐을 챙겨 사당 밖으로 나오니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개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숲은 더욱 짙은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호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젖은 집신을 고쳐 신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고 험한 산길이 평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귀신들과 함께하며 겪었던 두려움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가슴 한복판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쯤 정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길가에 작은 주막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는데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구수한 국밥 냄새가 정호의 발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막 평상에 짐을 풀고 앉자 주름이 자글자글한 욕쟁이 할머니 같은 주모가 행주로 상을 훔치며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침부터 웬 낯선 선비가 산에서 내려오나 꼴을 보아하니 밤새 비를 쫄딱 맞은 생쥐꼴이구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정호는 주모에 투박하지만 정겨운 말투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밤새 산속을 헤매느라 허기가 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군요. 고지어 뚝배기에 가득 담긴 뜨끈한 국밥과 잘 익은 깍두기가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정호는 체면도 잊은 채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고 뱃속이 든든해지자 비로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호가 그릇을 거의 다 비워갈 무렵 주모가 숭늉한 대접을 내오며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선비, 어젯밤 그 난리통에 어디서 잤소? 이 근방에는 인가도 드물어 비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텐데. 정호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낡은 사당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그만하더군요. 정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 그 귀신 나오는 사당에서 잤다고. 아이고 간도 크네, 간도 커. 거기서 자고도 멀쩡히 살아 돌아온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주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호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호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곳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저 오래되어 버려진 건물 같았습니다만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옛날에 한양 가던 선비들이 이 고개를 넘다가 산사태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어. 나라에서 그들의 넋을 기린다고 사당을 지어줬는데 세월이 흐르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발길도 끊겨서 흉가가 되어버렸지. 주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비 오는 날 밤이면 그 사당 쪽에서 글 읽는 소리랑 곡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 개중에는 가끈이 끊어진 채 피를 흘리는 선비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 귀신이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근처에만 가도 해코지를 한다던데. 선비는 운이 아주 좋았거나 아니면 조상님이 도우셨나 보네. 정호는 가끈이 끊어진 선비라는 말에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간밤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다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던 그 선비가 마을 전설 속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꿈속의 허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실제하는 영혼들이었고 자신은 우연히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재관지관 역할을 했던 셈이었습니다. 정호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기다렸던 것이구나. 내 부족한 글 한 줄이 그들에게는 천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위로였구나.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닫고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밥값을 치르기 위해 엽전 꾸러미를 꺼내던 정호는 덤으로 엽전 몇 덤을 더 주모의 손에 쥐어주며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시간 되시면 그 사당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부어주십시오. 그곳에 계신 분들은 해코지하는 악귀가 아니라 그저 배고프고 외로운 나그네들일 뿐입니다. 주모는 정호의 뜬금없는 부탁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정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맑아서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그리 말하니 내 한번 가보지. 젊은 선비 마음씨가 참 곱구먼. 주막을 나선 정호는 다시 보찜을 메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과거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낙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으나 지금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미 저승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도 아닌 까다롭고 한 많은 귀신들을 글로 감동시킨 그였기에 세상의 어떤 시험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 든 낡은 책에 달그락거리며 응원의 소리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김정호가 한양에 도착하여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훗날 그가 과거에 당당히 급제하여 아주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항상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목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토록 그 비오는 밤 낡은 사당에서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었던 그 특별한 하룻밤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당은 비바람에 완전히 무너져 흙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옛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뿜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이 김정호의 글에 위로받은 선비들의 넋이 피워낸 감사의 꽃이라 믿으며 그곳을 지날 때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옛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김정호 선비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옛 이야기 한 자락에 고단한 하루 잊으시고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